자, 항공대 한국사 탐구 6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트리밍 강의로 진행되는 게 정상인데 아시다시피 오늘 스트리밍 강의를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게 이 스트리밍 프로그램이 유튜브 채널에 뜨지 않아 가지고 저도 당황을 했고, 저는 왜 학생들이 접속을 하지 않나 당황을 했고, 학생들은 왜 영상이 뜨지 않느냐, 오늘 강의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좀 문의를 해오는 바람에 30분 동안 헤매다가 강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는 이 녹화 영상으로 오늘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스트리밍 강의를 한번 시도는 해볼 수밖에 없는데, 시도를 해서 또 안 되면은 다음 주까지는 역시 녹화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주, 그때부터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온라인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 강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강의가 가능하면 그때부터 대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대면 강의를 하면은 지금 나는 이런 참담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는 대면 강의 위주로 한다는 거, 학생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별도로 쪽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영상에서 한 번 더 예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전에 사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내용에 대한 강의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정리를 하면은, 한국 고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 특히 이 핵심이 되는 나라가 부여를 비롯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이 세 나라의 성립, 요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언제 성립을 해서 어떻게 변화 발전을 이루어 나갔는가가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문제가 사실 우리 역사학계 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논란에 휩싸여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웬만한 나라 역사에서는 이 정도로 좀 심각한 논란은 없지만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논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은 고구려는 주몽이, 백제는 온조가, 뭐 비류라는 설도 있지만, 그리고 신라는 박혁거세가 세웠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절묘하게 말을 비틀어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번역을 해서 알려드리면은 고구려는 2세기 초에 태조왕이 세운 나라고, 백제는 고이왕, 빨라야 고이왕이고 심지어는 내무랑이 세웠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내무랑이 아니라 근초왕. 그리고 신라는 빨라야 내무랑, 늦으면은 법흥왕이 세운 나라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게 왜 알아듣기 어렵냐면은 고구려 시조는 주몽, 백제 시조는 온조, 신라 시조는 혁거세라고 하지만 뒤에 절묘하게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춘 나라, 갖춘 시기,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춘 시기를 가지고 고구려는 태조왕,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내무랑 이런 식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시조는 주몽이라고 인정했으니까 당연히 고구려는 주몽이 세웠겠거니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면은 그거는 고대 국가 고구려로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조왕부터 고구려가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면
태조왕 이전의 고구려는 고구려라는 고대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 된다는 거. 백제 신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춘 시기가 고대 국가로서의 백제든 신라든 이런 나라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고대 국가로서의 백제든 고구려든 신라든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립박물관에 가면 원삼국 시대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원삼국 시대는 백제나 신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이 시기는 백제라는 고대 국가가 성립하지 않았던 시기, 신라라는 고대 국가가 성립하지 않았던 시기로 치기 때문에 이 고구려는 뭐 2세기로 조금 올라갑니다만은 신라나 백제는 3세기 이후, 심지어는 4세기 이후, 뭐 아주 늦게 잡으면 6세기 이후까지 잡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삼국사기와 삼국지, 중국의 사서 삼국지라는 이 두 사서를 비교해 보면은 고려시대에 김부식이 편찬했다고 하는 삼국사기에는 처음 그 시조들이 주몽이나 온조나 혁거세 같은 시조들이 나라를 세웠을 때 이미 고대 국가로서 체제를 갖추고 출범한 것처럼 적혀져 있어요. 이에 비해서 중국의 사서인 삼국지를 중심으로 한 중국 사서 쪽에는 3세기까지, 백제나 신라의 경우 3세기에서 4세기 이 시기까지도, 백제는 3세기까지도 마한이라는 소국 연맹체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신라도 역시 사로 유촌을 중심으로 한 나라에서 사로국이 형성된 다음에 뭐 진한의 범위 내지는 진한 연맹체의 범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듯이 이 삼환 중에 하나, 이 백제가 출발을 했던 마한이 3세기 경까지도 성조차 없고 그 권역을 총체적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존재도 없고 목지국왕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목지국왕은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각 소국 연맹체 소국들이 선출을 하는 연맹체의 대표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을 믿느냐 하는 기로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학계는 삼국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사를 쓰는데, 국사책에서 이 고대사를 쓰는데도 중국의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많이 강조가 될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삼국사기가 아닌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중심으로 한 고대, 우리 역사, 중국 사서에 묘사된 상황을 위주로 해서 그거를 신뢰하는 전제하에서 한국 고대사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전제에서 고구려는 태조왕이 세웠고 백제는 고이경이 세웠고 신라는 내무왕이 세웠다는 식의 빨라야 그 정도 시기에 가야 고대 국가 체제가 성립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알기 쉽게 가르치면 되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좀 혼선을 느낄 뿐만 아니라 조금 좀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화가 나겠죠. 한국의 고대 국가 출발이 그만큼 늦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고대 국가 발전에서 중단된 시기가 생겨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망했는데 이 고조선은 고대 국가 정도가 아니라 제국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 전통이 2세기까지라 그러면 거의 고구려만 하더라도 가장 고대 국가 발전에서 빠른 시기에 성립을 했다고 하는 고구려만 하더라도 이 고조선의 전통이 이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고구려 이전에 전신인 부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부여도 고구려보다 빨라봤자 한 200년이니까 최소한 100년 정도의 공백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과연 고조선의 체제가 부여, 사실 고구려나 백제가 부여의 국가라고 봐야 되니까 부여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아예 공백이 생겨가지고 고조선과의
별도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보면 고조선의 전통을 이은 게 아니라 한사군의 영향하에서 한동안 국가 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이 어떻게 보면 원주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국사의 원조가 되는 한국인의 조상들은 고조선의 전통을 이은 게 아니라 이게 단절이 된 상태에서 한사군의 영향으로 그 영향 아래서 고대 국가를 발전시켰다. 이런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국사기 체제로 보게 되면은 고구려전에 부여가 있었으니까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거의 그 영향 아래서 심지어는 고조선이 망하기 전에도 이 부여 세력이 형성돼 있었고 이걸 통해서 부여라는 고대 국가가 성립을 하고 여기서 갈려나온 고구려, 백제 이런 쪽으로 이어진다고 보게 되면은 사실 고조선의 영향하에서 고대 국가가 주변에도 성립을 하고 이 전통이 이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어져 버리는 겁니다. 특히 한이라는 게 그 삼한, 마한진한 변환이라는 게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한테 밀려서 난 다음에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들이라고 보면은 이 상당히 고조선의 전통을 잇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체제에서는 비록 이제 뭐 유민으로 세웠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강력한 고대 국가로 출발하기는 좀 어려웠겠지만 고조선의 노하우가 상당히 전해졌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부역의 국가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백제라는 나라가 성립을 하고 저 진안 쪽에서는 또 별도로 신라라는 나라가 발전했다. 이런 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같은 나라의 역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후에 고대 국가 발전 체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선이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들어서 정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바로 삼국지냐 삼국사기냐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거죠. 근데 삼국지를 믿는다는 전제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쓰여진 중국 사서는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사서에 나오는 내용을 신뢰하는 게 이상할 게 없다 하는 논리라는 거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신뢰를 얻고 있는 그 기록에 쓰여진 건 다 믿을 만하나. 제 기억으로 브리타니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과사전에 이거 과거도 아니고 현대에 들어와서 60년대, 1960년대에도 한국에 대해서 갓쓰고 돋보이고 다니는 나라. 이런 항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자존심을 엄청 상하게 했었는데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 백과사전이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실을 수가 있고 지금도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싣고 가르치고 있는 기록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반크라는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죠. 그럼 정보화 시대에도 이런 잘못된 정보가 흘러다니는 이유가 뭐냐? 외국에 대한 정보라는 게 그래요. 자기들에 대한 정보는 자기들이 사정도 잘 알고 이 정보의 수집도 상대적으로 치밀할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치밀한 정보를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기록은 비교적 정확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왜곡을 시키고 싶은 주변 세력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정확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신뢰를 얻고 있는 백과사전에도 그런 정보가 실릴 수 있다는 사례는 현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사설하고 달랐겠느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오히려 외국에 관한 기록은 우리하고 비슷한 내용보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보를 외국에 대한 정보로 굳이 소개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우리하고 다른 점, 신기하게 보이는 점, 이거를 위주로 외국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화주의 사관에 의해서 적었다면은
이 오랑캐의 나라가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그만큼 존중할 만하다. 이것보다는 좀 깔보면서 적는 거. 오랑캐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못하다는 우월감을 은연중에 표시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깔고 쓴 중국의 삼국지가 그만큼 정확하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래서 그 앞뒤가 맞는다는 게 앞에는 성도 없는 나라인 것처럼 썼다가 뒤에는 성을 지을 때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사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분명히 앞뒤가 안 맞는 측면도 나오고 외국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쓰지 않았을 가능성을 그동안 왜 무시를 해왔느냐. 지난 시간에 이게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 정보는 근대적인 시각으로 정리한 역사 정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알다시피 한국 역사의 비극이 근대화를 해야 될 시기에 식민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학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의 근대 역사학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조에서 일본 학자가 먼저 선점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구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한국사를 정리할 때 자기네들 역사를 황국사관에 입각해서 썼는데 그렇다면은 한국사를 쓸 때도 그 맥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사관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황국사관 체계 아래에서 식민지 한국의 역사를 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제국주의의 시각에서 한국사를 왜곡시켜 적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가 있었다는 것. 이거는 공인된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 고대사도 예외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일본 학자들의 고민이 또 한 가지 추가가 된다 그랬죠. 일본 역사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거기에 한국사를 편입시키는 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일본 역사를 정리할 때 뭐 중세사 이후는 이번 시간에선 일단 다룰 수 없는 분이니까 빼놓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고대사 같은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일본 고대사의 이 두 가지 중심 사료가 되는 게 고사기하고 일본서기인데 최초의 역사서라는 고사기는 읽어보면 재밌다 그랬죠. 이거는 역사를 복원하는데 쓰기에 굉장히 곤란한 내용이에요. 진짜 판타지물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뭐 좀 역사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일본 고대사를 정리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사기를 중심으로 일본 역사를 복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인용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사라는 일본 서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일본 서기의 내용도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사서인 삼국사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고대사의 핵심적인 사서인 삼국사기, 정사체인 삼국사기를 일본의 고대사 정사체인 일본서기하고 비교하기도 굉장히 민망한 수준이고 심지어는 한국의 야사체인 삼국유사보다도 일본 서기가 더 소라적인 측면이 있다는 설명을 했을 겁니다. 여기다가 일본 서기는 자신들의 그 천황가를 미화시키면서 이 천황들의 내용을 과대 포장을 하다 보니까 진구황후처럼 이 중국의 전연, 이 모용씨의 전연도 굴복시키기 어려웠던 고구려가 바로 그 시기에 진구황후의 위세만 보고 와서 자연스럽게 항복을 해버렸다. 그래서 나라를 바쳤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써놓는 역사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구황후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100년도 더 넘은 그 앞선 사람이, 앞시대 사람인 히미코와 진구황후를 동일 인물로 조작을 해놓는 역사 조작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서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서에서 하지 않는 황당한 역사 조작을 했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100년 조금 앞선 사람인 히미코와 진구왕후를 동일 인물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120년이라는 간지를 이용해서 간지는 60갑자로 60년마다 똑같은 간지가 되풀이되는 구조라는 설명을 했죠. 이거를 두 바퀴 돌려가지고 간지를 맞춰가지고 120년의 역사를 땡겨서 적어놓는 황당한 역사 조작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진구왕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0년 정도씩 앞으로 땡겨져 있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땡겨져 있으면 120년 정도 공백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메우느냐? 아주 애매하게 기록을 아무 데나 떨어뜨려 놔가지고 5세기부터 6세기 초 기록 같은 경우엔 이게 진짜 어느 시기에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백제 왕들, 이 왕력하고 맞춰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근초고왕부터 전지왕 이전까지 아신왕까지가 될 겁니다. 그때는 간지는 정확하게 맞고 전지왕이 간지에서 한 4년 정도 틀린다고 보면 계로왕 한 사람만 안 맞아요. 근데 문주왕부터는 정확한 간지로 시기가 대충 맞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문주왕 이전의 기록을 앞으로 찢어서 옮겨놨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시기까지 조작된 일본 서기를 가지고 일본 고대사를 일단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일본 황국사학자, 이 황국사학자들 중에서도 고민이 생기는 게 조작이 분명한 일본 서기를 이 내용을 인정을 하고 일본 고대사를 구성을 할 것이냐. 조작을 했다는 사실은 강경파 황국사학자들도 인정을 하는 거니까 이 조작됐다는 걸 감안을 하고서 일본사를 쓸 것이냐. 여기서 고민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시대가 시대 아닙니까? 제국주의 시대에는 사실 학문에 관심 없어요.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도 역사학이 정치에 신여를 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민주화된 대한민국도 그런데 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민주화된 국가라고 해도 역사를 현실적인 정치에 유리하게 왜곡시키는 건 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물며 서슬이 시퍼러든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학문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역사를 썼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조작한 게 분명한 일본 서기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을 해서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임나 일본부에 대한 기록을 내용도 진구황후 때 왜가 한반도로 진출하면서 물론 진구황후 이전에도 진출을 했다 그러지만 그때부터 진구황후 이전에 진출을 해서 기반을 잡아놓은 걸 진구황후 때 다져놔가지고 한반도 남부라고 해야지 사실 고구려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고구려까지 지배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고구려를 살짝 빼놓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식으로 적어놓은 한국의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런 논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사와 한일관계사, 고대 한일관계사를 정리해 놓은 게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역사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본 내에서 이 논리를 고집하고 있는 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리는 우리나라에서 마치 이게 일본의 중심적인 논리인 것처럼 비판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많은 혼선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일본의 좀 강경파 황국사학자보다는 한국학계, 특히 대한민국학계, 북한은 좀 별개니까 대한민국학계에 막강한 영향을 준 거는 강경파 황국사학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온건한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른바 합리적인 황국사 이거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주장이 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학계가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대부분 특히 주류 학계에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한 혼선이 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온건파 황국사학자들의 주장은 뭐냐?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스다소기찌를 중심으로 한 요 사람들이 좀 스에마스 야스까지 앞서 설명했던 한국에서 임나일본부론이라고 알고 있는 것. 고대 야마토해가 한반도로 진출해서 한반도에다 한국의 고대 국가를 정복하고 여기 그 기반을 잡고 백제신라 같은 경우엔 뭐 거의 신하의 국가로 놓고서 뭐 통치를 했건 영향을 줬건 이랬다는 논리, 바로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스다소기찌 같은 학파는 그런 것이 왜곡이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급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왜곡이 됐다 그러니까 스에마스의 강경한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이 학설을 비판하니까 무조건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 속 뒤집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스다소기찌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 황국사학자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래요. 일본 서기가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조작한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강경파 황국사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보면 아니 사건이 일어난 시기까지 조작을 한 역사서가 과연 내용까지 정확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20년 정도 역사를 떼가지고 앞으로 갖다 붙여놨다면은 중간에 공백이 생겨야 되는데 그 중간에 공백을 메워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진구황후 때 일어난 얘기하고 비슷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다소기찌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온건파 황국사학자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이게 중간에 공백을 만들 수 없으니까 사실 5세기 초반 6세기 있었던 일 가지고 베껴가지고 3, 4세기 일을 치고놨다. 없는 얘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두 번 돌려가지고 재활용을 해먹었다.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 4세기에 나온 일은 일본서기에 적혀있던 사건들은 사실상 5, 6세기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베껴서 조작해서 넣었다. 요런 비슷한 논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3, 4세기에 이 진구왕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마토해가 한반도를 정복했던 일은 없었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속 없는 사람들은 그래야. 이건 뭐 속 없는 사람들이기보다 한국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이거는 뭐 일본 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내 학자들이 더 헷갈리게 가르쳤으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은 헷갈리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헷갈리게 가르쳤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3, 4세기에 야마토해가 한국을 지배한 일이 없었다는 것만 강조를 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스에마스의 임나일본부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부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맹점은 이거예요. 5, 6세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쓴 거니까 그 얘기는 후대에 일어났을 일이지 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느냐? 야마토해가 한국의 고대 국가에 비해서 우위에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우위에 있었던 상황이 한 5세기, 6세기, 그 5세기에 있었던 일을 3세기, 4세기에 갖다 붙여놨다는 얘기일 뿐이지 그 내용이 없었던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의 5세기 때가 되면은 일본에도 고대 국가라는 것이 성립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력한 야마토 정권이 5세기 초부터 기반을 잡기 시작해서 이 후반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는 작업을 해서 그 다음부터 천황을 중심으로 한 고대 국가 체제가 일본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그게 야마토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일본 역사만 따로 딱 떼서 정리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일본석이 조작이 됐고 일본에 나오면 뭐 고고학이라든가 이런 주변 학문을 보더라도 그 대륙보다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이 지역보다는 확실히 발전이 느려요. 그게 뭐부터 나오느냐면은 왜 일본이 구석기 유물을 조작을 했느냐? 일본은 구석기 유물이 거의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석기 시대에 가까운 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로 보면 굉장히 후기 구석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상 신석기 시대부터 역사가 시작이 됐고 이게 이 3만 년 전부터 명백하게 구석기가 나오는 한반도 지역, 심지어는 50만 년 전에 이 구석기부터 나오는 대륙 중심, 이런 쪽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역사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70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을 조작해놨던 것도 이 열등감의 발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역사 시작부터 늦었으니까 그 이후부터 유물이나 유적을 보면은 많이 늦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국가 발전 단계가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형편없는 단계로 나와요. 근데 갑자기 4세기부터 급격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 고고학에서부터 4세기를 수수께끼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게 그 이전의 시기에 비해서 갑자기 발전된 유물이나 유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거는 강력한 고대국가 정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문헌에 보면은 3세기, 4세기가 뒤 시기 가지고 이제 한 120년 앞으로 당겨진 게 분명하니까 그 세기 걸 맞춰보면은 5세기 초부터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강력한 야마토 정권이 성립했다. 요 그림은 대충 맞아가요. 그런데 일본 역사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게 한국사자들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일본 고대사를 이렇게 대충 그림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일본 고대사 체계에 편입을 시켜야 될 한국 고대사 체계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일본 고대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본 서기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일본 서기에 아까 말한 사료 비판을 하게 되면은 빨라야 5세기, 이때부터 일본 고대 국가가 성립했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 그림을 갖다 놓고서 여기에다가 한국 고대 국가 체계를 딱 맞춰놓고 보려니까 삼국사기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삼국사기를 놓고 보면은 이거는 일본 고대 국가보다는 한 500년 정도, 고구려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백제나 신라도 고구려하고 크게 차이가 나질 않으니까 삼국사기 기준으로 보면 일본 고대 국가보다 500년 앞서서 체제가 성립을 해버린 거예요. 거의 예수보다 약간 앞서서,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한국계 고대 국가는 대부분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데 일본 열도하고 한국계 고대 국가는 500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왜 고대 국가 성립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인데, 고대 국가 체제가 성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국가의 파워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가끔 일본사 전공자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일본의 인구가 지금도 한국 인구의 2배다. 한국이 한 5천만 되면 일본은 1억 넘어요. 그러니 옛날부터 이런 인구 비율은 계속 됐을 것이고, 그러면 일본이 사람도 많고 땅도 한국보다 넓고, 그러니 당연히 일본에 강력한 세력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 있다고 소리를 하는데, 그런 논리면은 세계 최강대국은 중국이 돼야 되고 2위가 인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국가를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인구 많다고 그 나라가 강대국 아니라는 거 잘 알죠. 그러면 강대국의 조건은 뭐냐? 사람이나, 그러니까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원이 없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원, 심지어는 없는 자원을 외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얻어와가지고 뺐든지 교역을 하든지 얻어와가지고 효율적으로 굴리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근대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해서 한 200~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이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느냐? 마그나 카르타를 비롯해서 타협적인 체제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이 근대적인 체제를 근대 국가에서는 앞서 나갔으니까 그 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영국이라는 나라 땅도 넓고 사람 얼마 안 되고 그래도 나중에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거죠. 고대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땅 넓고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이게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지 않는 인적 물적 자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국가는 정복국가 시대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복국가 시대면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자주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춘 고대국가하고 그보다 못한 느슨한 결합력을 가진 연맹제 체제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까? 고대국가 체제는 이런 거예요. 왕이, 초월적인 위치에 있는 왕이 적이 쳐들어왔으니 어느 지역에서 병사 얼마씩 동원해서 올려 보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고대국가 체제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연맹체제에서는 오라가 아니죠. 와주십사예요. 연맹체제라는 건 왕하고 각 지역의 이 부족을 중심으로 한 소국체제, 소국체제라고 부르든 부족국가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맞먹어요. 니나 내나 서로 이권이 맞아서 우리가 동맹을 맺고 그래서 연맹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밑에 들어가서 네가 까라면 까야 되는 존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서울대학에서 말하는 부체제도 그런 거예요. 부의 수장과 국가의 수장 왕이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왜 부의 수장들이 왕 밑에서 까라면 까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울대학에서 신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 체제가 버풍왕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런 체제를 갖춘 나라가 강력할 수가 없잖아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당장 군대를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데 와주십사. 안 보내도 그만이야. 근데 강력한 체제를 갖춘 나라에서는 와라. 이 명령이에요. 못 와? 못 하면 이건 처벌감이에요. 아무리 군대를 못 보낼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못 보냈으면 사정을 감안해 줄 수는 있어도 명령을 어긴 거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는 까라면 까라는 조직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는 그 국가의 국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래서 고대국가 체제가 어느 시기에 성립을 했느냐는 바로 그 국가가 어느 시기에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에 비해서 강력한 통제를 가지고 국력을 정비해 나갔느냐 그리고 그 국력을 국제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었느냐 이 척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대국가가 500년 전에 일본보다 500년 앞서서 이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 체제를 뒤늦게 갖춘 후진국 외가 한국의 고대국가를 정복한다? 웃기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복했다 말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 체제가 우위에 서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컨트롤했느냐 이 문제가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한 한일관계사에서 제일 문제는 한국의 고대국가가 일본 열대 야마토해보다 우위에서 이 국제정세를 이끌어 나갔느냐 아니면 강력한 야마토해 밑에서 눈치를 보면서 통제를 받으면서 국제정세가 흘러갔느냐 이게 논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고대사뿐만 아니라 일본 고대사와 연결된 관계사 소위 고대한 일관계사라고 얘기하죠. 이 그림까지도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삼국사기를 믿느냐 삼국지를 믿느냐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사료 몇 개를 믿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고대국가의 위상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 고대국가의 위상이
바다 건너 웨이 야마토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맺어져 나갔느냐, 이 시각까지도 결정하는 문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체계를 믿으면 야마토해가 한국계 고대 국가에 비해서 우위를 차지하고 그 전제하에서 당시 국제 정세가 형성됐다? 말하기 곤란하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이 착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온건파 황국사학자들이 스에마스 야스카지 같이 야마토해가 한국계 고대 국가를 정복을 하고 밑에 신하로 삼고 통제를 했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을 굉장히 양심적인 학자인 것처럼 포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건 한국 학자들 대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양심적인 학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양심적인 학자라는 얘기가 대한민국에 누구를 통해서 보급이 됐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핵심 인물인 스다소우기찌라는 사람, 여기서부터 제대로 알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스다소우기찌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해방인데 일본 기준으로 보면 패전이죠. 패전 이후에 일본의 강경파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앞잡이를 했던 강격파 황국사학자들을 비판한 사람인 건 맞죠. 그래서 일본 역사학계나 이제 정계에서도 이 사람을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가 일본 제국주의자와 거기에 앞장섰던 앞잡이 역사학자들을 비판했던 사람이니까 나중에 패전 이후에 민주화된 일본에서 자유롭게 네 의견 좀 얘기해봐라 했더니 이 사람이 의외의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 의외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건 그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집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황국사학자다. 단지 합리적인 황국사관을 주장했을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에마스 야스카지 같은 사람, 이 좀 골수, 좀 전문용어로 하면 꼴통이라고 얘기하죠. 정치의 앞잡이나 해주는 꼴통 황국사학자들이 복원해놓은 역사를 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명백히 조작을 해놓은 역사서의 내용을 대세를 인정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복원하겠다. 이게 뭔 멍멍이 소리냐. 사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스에마스 야스카지의 임나 일본 부설은 한국에서만 비판한 게 아니라 사실 한국 학자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것 척하는데 실제로 이 스에마스 야스카지를 비판하는 논리 대부분은 일본의 스다소우기치 계열의 학자들이 비판하는 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에마스 야스카지는 일본 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도 스에마스 야스카지의 학설을 추종하는 사람은 학자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학에 대해서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에마스의 그 주장을 보면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 뭐 일본은 점잖게 얘기하는 게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만 제가 좀 강력하게 말하자면 이 인간이 과연 역사학자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사료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사료 비판이라는 건 아예 안 하고 지금 정치인들 하는 것처럼 지 유리한 노래를 골라가지고 유리한 역사를 복원한 진짜 정치 앞잡이밖에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일본의 대표적인 학설이라고 내놓으면 일본 내에서도 못 믿는데 국제사회에서 누가 믿어주겠느냐는 겁니다. 특히 고구려가 백제는 뭐 백제까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고구려가 싸워보지도 않고 왜 신하가 됐다. 이런 내용을 자랑스럽게 써놓은 일본서기 내용을 믿는다. 웃기는 얘기죠. 고구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만 알아도 일본서기라는 게 얼마나 전문용어로 뻥을 쳤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봅니다. 어떻게 그런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한국사학이라고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러면 이거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림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황국사관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강경파 황국사학자들을 비판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스다소우기치의 의도가 뭔지 드러나죠. 이 사람은 황국사학을 포기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황국사학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황국사학을 공인받게 하기 위해서 지구촌 가족들이 황국사학을 기반으로 정리해놓은 일본사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위한 적어도 합리적인 척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거였지. 그걸 통해서 황국사학의 공인을 받고 신뢰도를 높이자는 거였지. 황국사학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다소우기치도 황국사학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양심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학문적인 양심이 아니라 황국사학에 대한 충심,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깔려져 있으면 적어도 황국사학의 체제를 무너뜨려버릴 논리를 받아들이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이 삼국사기 비판에 앞장서서 나타나는지 이 배경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이라는 건 뭐냐? 아까 말했듯이 황국사학으로 일본 고대사를 복원하는 체제가 곤란해져 버린다는 거죠. 곤란해져 버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한번 끊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하. 메모리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일단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냥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란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초기 기록을 인정하게 되면은 한국의 고대 국가가 일본계 고대 국가보다 적어도 500년 이상 앞선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야마토에가 우위에 서서 한반도 한국계 고대 국가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간 국제정세라는 걸로 정리하기가 곤란해지죠. 근데 한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용납할 수 없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납할 수 없는 그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국사기라는 사서가 시퍼렇게 존재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근대에 와가지고 이거 다 태워버리고 없었던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대한 사료 비판을 가장한 조작을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기는 삼국지에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나오기는 마찬가지인데 삼국지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은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삼국지에는 요만한 꼬투리라도 걸리면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 하는 짓하고 똑같죠. 지 유리한 증거는 문제가 있어도 눈 딱 감고 넘어가고 불리한 증거는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든지 믿지 못할 논리로 몰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스다소우기치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 황국사학자들이 하는 짓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미화를 시켰느냐. 스다소우기치는 어떻게 보면 황국사학에 대한 충심으로 일제시대 서슬이 시퍼렀던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 서기의 내용을 성경처럼 떠받드는 걸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가 재판에 걸려가지고 그때식으로 보면 뭐 국가보안법 정도가 되겠죠.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법에 걸려가지고 일본 서기를 모욕했다. 천황을 모욕했다. 이런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교수 자리 잘리고 뭐 굉장히 곤욕을 치렀어요. 요 부분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양심적인 사학자로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을까? 이 뿌리를 보면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됩니다. 스다소우기치가 교편을 내본 데가 와세다 대학이라는 일본 대학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갔던 고대사 원로 교수,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 일제시대에 한국사를 어떤 조선사 편수에 한국사를 정리한 일제가 한국사를 왜 정리를 했겠어요? 전에 말했던 것처럼 황국사관에 입각해서 한국고대사를 편입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겠죠. 여기에서 활동한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와세다에다 유학을 갔었던 겁니다. 당연히 와세다에서 교편을 잡고 교육을 시켰던 스다소우기치에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서울대학의 원로 교수가 된, 그 전공이 고대사 전공으로서 원로 교수가 된 사람이 스다소우기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교육에서 받았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쓴 고대사 내용을 보면 거의 스다소우기치의 내용을 들여와가지고 살짝 지역적인 걸 바꾸는 수준이라는 거, 역사학에 대해서 기본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과정을 보면 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하고 굳이 삼국지 위지동 이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한국 고대사를 구성하느냐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될 겁니다. 즉 이게 황국사관의 논리가 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일제가 패망하고 더 이상 그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이미 망해버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에 일본 학자에게서 배울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그 이후에도 더 추가적인 공부 없이 그 이후에도 활동을 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학계 기득권층의 움직임이 지금 대한민국 고대사를 쓰는데 이런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왜 스다소우기치를 미화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나오죠. 사실 일본 학계의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설명해가면서 황국사관에도 갈래가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보급되고 있는 것이 온건파 황국사관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을 알리게 되면, 또 스다소우기치라는 사람이 황국사관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합리적 황국사관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내용까지 알려주지 않고 굳이 황국사관에 저항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학자인 것처럼 알려놓는 이유도 납득이 갈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태도가 나중에 한국 고대사를 서술하는 데에도 어떤 영향을 줬느냐 하는 게 그 다음까지겠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강의 내용이 이런 방송사고도 나고 또 대면 강의를 할 수 있게 전환하는 시기하고 묘하게 맞물려 가지고 좀 급하게 올리느라고 내용이 조금 적지만 양해 바랍니다. 이 원인 모를 방송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제가 어떻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고, 앞서서 예고한 대로 또 이와는 별도로 문자 메시지도 보낼 겁니다만은 다음번에는 스트리밍 강의를 계속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주에는 대면 강의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